본 사건은 1960년 6월 5일 핀란드 헬싱키 근교의 보드모스에서 4명의 청소년이 살해당하거나 중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유력 용의자는 3명 존재했었는데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체포되지 못했고요. 2016년 현재 사실상 영구 미제 사건이 된 건입니다. 사건 스케치를 먼저 보면 왼쪽부터 뷰클린트, 메이키, 보이스만, 구스타무son 4명의 청소년들이 보도모스에서 수영과 낚시를 즐긴 후 같이 야영을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보도모스는 에스포시의 교회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핀란드의 수도죠. 헬싱키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도모스로 놀러간 아이들은 늦은 시간인 자정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 2시에 그러니까 2시간만 자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다시 놀러 갔다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낚시를 하러 가고 여자애들은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남자애들이 낚시를 마치고 다시 오자 텐트에 다시 돌아갔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날 6월 5일이죠. 이곳에 놀러온 다른 무리의 소년 2명이 산책을 하던 중에 그 4명의 아이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오토바이를 가까이서 모르고 다가갔는데 그 오토바이 옆에는 뭉개진 텐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날 야영을 했던 소녀들이 야영을 했던 그 텐트였죠. 근데 그 텐트는 뭉개져 있었고 텐트 밖으로 사람의 발이 빠져나와 있었고 또한 둔기를 얻어맞은 닐스가 텐트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은 그 즉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와서 텐트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소녀들이 사체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4명은 모두 둔기에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오직 닐스만 중상으로 살아남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사체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몸에는 칼로 찔린 자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마일리의 경우에는 무려 15군데나 몸에 칼로 찔린 흔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아이들을 해하는데, 그러니까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데 사용됐을 흉기나 둔기 같은 게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사망 추정 시각은 6월 5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사건 텐트를 조사한 결과 텐트는 밖에서 안으로 찢어진 거라고 결론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 아이들이 야영을 하고 있는 텐트를 노리고 어떤 침입자가 밖에서 안으로 칼로 찢어서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닐스와 세포, 그러니까 남자애들의 신발이 사건 현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길가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포의 가죽 재킷은 세포의 가죽 재킷과 아이들의 몇 가지 소지품은 사라진 상태였는데 이상한 거는 여자애들의 옷은 그날 저녁에 텐트에 걸어놓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범인은 여자애들의 옷은 그대로 두고 남자애들의 것만 갖고 도망을 친 걸까요? 이상하죠.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호수가 해수욕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목격자를 발견하기가 쉬울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수가 위치하는 데가 해수욕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좀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 것부터 수사의 난항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경찰들은 아무래도 생존자가 있었죠. 아까 닐스라는. 그래서 이 닐스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건 당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행인지 그 이후로 증인이 나오긴 했는데요. 먼저 여자 2명인데 호수 보도모스 건너편에 사는 여자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 당일날 야영지 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증언으로는 남자아이 1명인데 눈이 안 좋은 근시를 갖고 있는 남자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당시 새벽에 금발 남자를 목격했다고 하네요. 네, 아쉽게도 더 이상의 목격자들은 나오지 않았고, 이 3명의 증언도 너무 좀 러프하기 때문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국 경찰은 최후의 방법으로 최면수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닐스 생존자랑 그리고 블론드 금발 남자를 봤다는 근시 소년에게 최면을 걸어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고자 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을 경찰이 사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세간에 좀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서라도 경찰이 되게 절박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절박해서 그들에게 최면을 걸었고, 닐스는 결국 금발 남자가 텐트를 찍고 쇠파이프로 자신과 친구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상의 좀 더 뚜렷한 특징은 기억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닐스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은 했는데, 핀란드의 금발 남자가 한둘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이렇게 특정 지을 만한 추가 단서는 좀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유력한 용의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스 아스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굉장하죠. 이 사람 눈빛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한스 아스만은 사건이 일어난 보도문소 근처에 사는 중년의 독일인 남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보도문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가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죠. 소비에트의 KGB에 소속된 첩보원이라는 소문이 마을에서 돌았고,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이 전에 1년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이 한스 아스만이라는 인물이 지목이 됐었다고 하네요. 그 때문인지 이번 사건에서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가 용의자로 지목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건 다음 날이죠. 다음 날 한스 아스만이 헬싱키에 있는 외과 병원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손톱이 되게 때가 낀 더러운 손톱을 하고 있었고, 겉옷에는 피로 보이는 얼룩색이 막 튀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그를 치료해준 의사가 이제 아스만이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했고,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학과 교수 요르마 팔로라는 인물은 이 사건에 관해서 무려 3권의 책을 썼으면서 이 한스 아스만 범인이라는 한스 아스만 범인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전직 경감, 그러니까 경찰이죠. 경찰이던 마티 팔로아로는 이 아스만은 이 사건 외에도 5건의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는 용의자로 봤었고, 미사죠, 방금 그 교수님 요르만 팔로와 아스만에 관한 책을 한 권 같이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년들을 상대로 이제 최면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최면 수사를 했던 몽타주랑 한스 아스만의 얼굴이 되게 닮았기 때문에 의심을 더 받았고, 그리고 범인의 인성 차이가 뉴스를 통해 방송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보도가 나간 다음에 금발머리를 아스만이 깎았다는 점에서 매우 수상쩍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건데, 그 사건 당일 날도 그가 불륜녀의 집에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증인이 불륜녀 뿐이었다고 하면은 두 명이서 그냥 입을 맞추고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짰다는 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날 불륜녀의 집에서는 파티가 열렸고, 그 파티를 참석한 사람들마다 아스만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 때문에 이제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유력한 용의자는 칼 바이데마르 위스트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도모스 일대에서 매점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매점을 운영하면서 캠핑족을 매우 혐오하고 캠핑하러 온 사람들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었다고 하네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캠핑족을 혐오하는 사람이 호수 일대에서 매점을 운영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간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이유는 살인사건 직후 자기네 집 우물을 메워버린 일 때문입니다. 경찰은 급하게 그의 집에서 조사했는데 흉기로 보이는 물건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위스트램의 위브다들이죠. 그가 위스트램이 살인을 저지를 때 흉기를 우물에다 버리고 우물을 메웠을 거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시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었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에 아내랑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스트램은 보도모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9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69년이죠. 1969년 호수에 빠져 죽었는데 경황상 자살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거는 그가 익사한 다음에 그의 아내가 9년 전 조사 때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바이를 조작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걸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스트램의 술 친구 역시 그가 술에 취하면 내가 보도물서에서 애들을 죽였다 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범인이 위스트램으로 밝혀지는 듯 했는데, 그 문제는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심한 부상을 머리에 입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말을 오락가락 하는 게 잦았고, 이 때문에 그가 평소에 했던 얘기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시 용의선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의자는 생존자입니다. 생존자 닐스 구스타프손인데요.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거는 그의 증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닐스는 텐트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두 명을 봤다고 했는데요. 그 낚시꾼들은 경찰에 출두도 안 했을 뿐더러 본인들이 잡은 물고기까지 그냥 해변에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사를 안 했었죠, 경찰이. 그때 범인들이 다 알리바이가 있다는 걸 밝혀진 다음부터. 근데 사건을 발발한 다음에 44년이 지난 2004년에 아무래도 세간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재수사를 진행을 했고, 현장의 혈흔, 피를 통해서 닐스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소장을 살펴보면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닐스가 다른 남자인 세포랑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그 술에 취한 닐스가 여자의 마엘리를 강제로 강간하려고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닐스가 마엘리를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 세포가 보호를 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 때문에 화가 난 닐스가 세포를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거죠.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고, 나머지 여자애들도 마찬가지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죽였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닐스가 범인이라면 살해 동기까지도
입증이 됐는데, 특히 이상한 거는 2005년도에 재판을 앞두고 닐스가 한 날인데요. 일은 벌어졌고 전 15년형을 받겠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식 문서에 적힌 게 아니라 수사관의 기억에서 나온 거라 증거로 채택되기는 힘들었습니다. 물론 범인이 아니라면 스스로 자신의 형량을 예측한다는 거는 조금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닐스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그가 자신의 형량으로 예상한 징역 15년이 이게 살인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강간으로 인한 건지 그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닐스가 범인이면 자기 머리에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냐는 거죠.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다음에 한 6, 7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반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데, 아무리 알리바이를 위해서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머리에 그렇게까지 심한 손상이 가도록 때릴 수 있을까요? 또한 닐스와 세포의 신발이 현장에서 2km 밖에 떨어진 길에서 발견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닐스가 범인이면은 자기 자신의 신발이랑 세포의 신발을 1km 밖에 버리고 와서, 그리고 다시 텐트로 와서 몽둥이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고 기절했다는 건데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닐스가 자기 자신을 친 몽둥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현장에는 흉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들 때문에 닐스도 역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고, 사건 수사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4,900유로가 닐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지목한 3명의 용의자 모두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걸로 밝혀지면서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